자, 이제 470페이지 하단의 위험부담입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요, 좀 까다로워요. 이게 공부할 때는 다 알아듣는데 나중에 문제 풀 때 떠오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핵심적인 것만 정확하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돼. 어떻게 해요? 핵심적인 것만 정확하게 확실하게.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보 교재는 안 볼 겁니다. 자, 후발적 불능이에요.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채무자에게 어디 가셨어요? 한 분? 공시법.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뭐가 되냐면 이행불능이 돼요. 다시 말하면 채무불이행 문제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되냐면 위험 부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위험 부담이란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뭐예요? 위험 부담 문제입니다. 이게 뭐예요? 의예요. 자, 결론입니다. 원칙적으로요.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항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채권자가 부담하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 채권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누가 위험 부담해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여기 이제 숙제들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못 풀어요.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채권자, 채무자가 누구인지 하고 부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요 갑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을 뭐라 그러죠? 매수인이라고 하죠. 자, 근데 문제는 이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쌍방 모두가 채권자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해요? 채무자이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자, 생각해 보자고요. 자, 매매 계약할 때는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이 진이 나가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아무에게도 뭐가 없어요? 고의 과실이 없잖아요.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요 건물이 없어진 게 문제잖아요. 다시 말하면 매도인이 채권자고요. 매수인이 채무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거꾸로 했네. 매도인이 채무자고요. 매수인이 뭐예요? 채권자예요. 자, 왜 그러냐면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이 된 건물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따라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한다는 말은 매도인이 원칙적으로 부담한다는 말이고요. 채권자가 예외적으로 부담한다는 말은 매수인이 예외적으로 부담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채권자는 누구예요? 매도인이고 채무자는 누굽니까? 채권자는 누구예요? 매수인이고 채무자는 누굽니까? 매도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가셔가지고 딴 생각이 나가지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 상식적으로 건물이 없어지면 갑이 을에게 건물을 못 주죠. 그죠?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안 주겠죠.
그죠? 그러면 지진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져서 피해보는 사람 누구예요? 갑인 거죠. 을은 뭐예요? 쌤쌤이잖아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뭐냐면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를 봐요? 매도인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거죠. 물론 만약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되겠어요?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을이 갑에게 이미 매매대금을 2억 원을 지급한 상태라면 줄 필요 없는 것이니까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죠? 왜요?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생기냐면 요 갑이 돈을 줄 거냐 이거죠. 가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건물 산 사람인데 그때 준 돈 돌려주세요 그러면 갑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아 지금 지진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져 지금 내가 지금 학교에서 지금 노숙자 생활하고 있는데 이 자식이 네가 나한테 와서 이럴 수 있냐 방만 뜰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뭐가 인정될 수 있냐면 세 번째 대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갑이요 지진 나서 건물이 없어졌는데 다행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을이 갑한테 가서 돈 주세요 그랬더니 갑이 어떻게 해요? 돈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준 돈 대신 뭐라도 보험금이라도 대신 달라고 뭘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대상 청구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것도 길면 쌍방 모두가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확실하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만약에 지진 난 게 아니라 이 밑에 겁니다. 지진 난 게 아니라 을에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서 멸실됐어요. 채권자 매수인에게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어요. 그럼 이때는 누가 그 위험을 부담해야 돼요?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뭔 소리냐? 첫째, 갑이 건물을 못 넘겨준다는 점에서 뭐가요? 변함이 없는 거죠. 다만 누구 때문에 건물을 못 주게 했어요? 을 때문에. 따라서 채권자는 을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채권자의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럴 때는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익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을의 과실로 건물이 없어졌어요. 자 생각해보죠. 만약에 을이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갑에게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을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건물이 없어지면 갑은 건물을 넘겨줄 필요가 없으니까 뭘 안 내게 돼요? 양도소득세를 안 내겠죠. 그 대신 뭐만 받아요? 대금만 받죠. 그러면 갑에게 뭐가 생겨요? 이익이 생기니까 그 금액만큼 뭘 해야 돼요? 상환해 줘야 돼요. 공제해 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아주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뭐 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기출 파헤치기 풀어볼게요. 47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죠.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었다. 그러면 매매 계약한 후에 전소가 됐으니까 뭐임을 알 수 있죠? 후발적 불능임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을은 더 이상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불타서 없어졌으니까요. 2번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쌍방 모두가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매매대금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3번 의뢰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어요. 채권자에게 매수인에게 뭐가 있대요? 과실이 있대요. 그러면 뭘 줘야 돼요? 매매대금을 줘야 되니까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을의 채권자 지체 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했어요.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되면 누가 위험 부담한다고요?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되니까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사의 경우 채권자 지체 중이므로 갑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게 뭐라고요? 양도소득세 절약하는 거죠. 깎아줘야 되니까 을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다. X고요. 그래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문제 만만치 않죠, 그죠?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뭔 개소리가 쉽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제가 정리해드린 거 아주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뭐 하시고요? 숙제하시고 나서 요 문제를 이해하신다면 위험부담 문제는 뭐죠? 끝나게 됩니다. 그다음 우측에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를 반드시 출제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 오늘 4시간 하는데 4시간 중에서 이번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최소한 3개 내지는 4개가 반드시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4개짜리라는 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10%니까.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용어가 골 때려요. 그래서 우측에 그림이 나와 있지만 우리 저자분이 그림까지 정리해서 길어졌다는 건 뭐예요? 용어 자체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제3자를 위한 계약도 교재 내용을 보시면 양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민법이니까 핵심적인 것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뭐 방만하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만 정확하게 확실하게 뭐죠? 내 거로 만들면 됩니다. 됐죠? 그럼 시작해 보자고요. 자, 먼저 용어부터. 병이요.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원을 빌려줘서 갑이 1억 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을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매 대금을 직접 병에게 지급하라고 했어요. 이게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반드시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사례 문제가 나오는데 어차피 요 사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요 사례 하나만 정확하게 내 거로 확실하게 정리하면 끝납니다. 용어입니다. 여기서 매도인인 갑을 뭐라 그러냐면 요약자라고 합니다.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을을 뭐라 그러냐면 낙약자라고 합니다. 요 병을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요약자고 누가 낙약자인지가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을과 병 간의 관계를 수익관계라고 합니다. 또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했다. 갑과 을 간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병이 전에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 병과 갑 간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이게요 머리에 자꾸 안 들어와요. 그래서 보상관계가 뭐고 대가관계가 뭐고 수익관계가 뭔지가 정확하게 뭐가 돼야 돼? 정리가 돼야 돼. 이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90% 끝나요. 내용 자체가 교재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어렵게 나와 있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내용입니다. 자,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가 무효면 돈 안 주고요. 매매가 취소가 돼도 뭘 안 줘요?
돈 안 주고 또 우리 갑에게 동시 이해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병에게도 돈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어요. 유의하실 것은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선이라 하더라도 항상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 제3자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민법 총칙 통정 허위 표시 시간에 배웠고 앞으로 또 배울 텐데 새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요 매매 계약을 한 후가 아니라 매매 계약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지 않기 때문에 병은 제3자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 허위 표시여서 무효면 을은 매매 대금을 뭐예요? 안 줍니다. 병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라 하더라도.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가 관계는 수익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뭘 안 준다고요? 영향을. 따라서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준 게 무효라도요. 을은 계약 내용들의 병한테 1억을 주면 그만이에요. 최근에 답을 여기서 대가 관계는 수익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찾고 내고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 이제 더 들어가 보죠. 병이요. 을한테 내가 직접 그 돈을 받겠다라고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렇게 돈을 받겠다는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후라면 이제 병은 첫째, 을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을이 병에게 제때 돈을 주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병은 을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것은 세 번째, 병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 갑과 을이 체결한 것이지 병이 매매 계약을 뭐한 것은 아니에요. 체결한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병 스스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요. 병 스스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에 이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돼서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면 당사자인 갑과 을이 할 문제이지 당사자가 아닌 병은 원상 회복할 필요도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이 내가 그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표시 이미 했다면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도 없고 소멸시킬 수도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요게 전부예요. 그럼 보시다시피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그 다음에 보상관계, 대가관계, 수익관계 요거만 되면 나머지 내용은 어려운 게 없어요. 여기까지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뭐 하셔야 돼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교재를 보려고 했더니 너무나 방만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확실하게 내 거로 뭐 하면 돼요? 정리하시면 돼요.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또 뭘 봐야 돼요? 기출 파헤치기를 봐야 되겠죠? 물론 작년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479페이지 보시면 기출 파헤치기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갑이 의무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자, 479페이지예요. 자, 그럼 문제 보시면 요거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하면서 을이 병에게 뭘요?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병이 뭘 했다고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로 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사례가 나오는데 사례가 다양하지 않고요. 요 한 가지 사례만 나오니까 요 한 가지 사례만 뭐예요?
정확하게 내 거로 만들면 돼요. 1번 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죠? 왜요?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 스스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죠. 2번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병은 급부청구권을 소멸한다. 맞나요? 맞죠? 이거죠. 보상관계는 바로 뭐에 영향을 줘요? 수익관계에 영향을 주니까 매매가 취소가 되면 을은 병에게 뭘 안 줘요? 매매대금을 안 줘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갑이 을에게 뭘 안 준다고요? 뭘 안 줘요. 다시 한번 볼까요? 3번.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 따른 이행을 어떻게 해요? 하지 않아요. 그죠? 하지 않으면 을에게 뭐가 있겠어요? 동시에 항변권이 있겠죠. 그죠? 누구한테도요? 병한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따라서 3번처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죠. 왜요? 보상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뭐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까? 수익 관계에 영향을 주고요. 을이 갑에게 동시 이행 항변권이 있다면 누구에게도 병에게도 행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의 합의에 배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맞죠? 요거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뭐 할 수 없어요? 소멸시킬 수가 없는 거죠. 5번 병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이거죠. 원상회복. 무효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려면 누가 해요? 갑과 을이 할 문제지 누가 할 문제는 아니에요. 병이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보시면 이것도 문제가 솔직히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죠? 만만치 않을수록 어떻게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뭔가 잡다하게 많이 알아야 확실하게 그런 게 아니라 핵심적인 것만 정확하게 확실하게 뭐예요? 기억해 두시고 숙지해 두셔야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니까 제가 열심히 정리해 드린 걸 확실하게 뭐죠?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480페이지부터 계약의 해제와 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죠? 이것도 해제도 시험 문제를 반드시 뭐 하고 있냐면 출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저자분이 너무나 이 해제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나친 것 같아요. 지나친 것 같아요. 너무 지나쳐. 그래가지고 480페이지부터 어디까지 나오고 있냐면 495페이지까지 해서 총 몇 페이지? 한 16페이지예요. 그죠? 이 부분요. 솔직히 채권법 총론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게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아닌 부분도 손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핵심적인 것만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적인 것은 뭐죠? 별로 많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잡다하게 많이 한다 그래서 문제를 맞히는 거 아닙니다. 괜히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합니다. 많지 않아요? 자, 보자고요. 자, 우리 지금 뭐 할 거냐면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을 공부하려고 해요.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을 그동안 뭘 배웠냐면 취소만 배운 거죠. 진짜?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해제도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요 취소든 해제든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 두 가지가 달라요. 첫째, 대상이 다릅니다.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단독행위는 취소할 수는 있지만 해제는 못합니다. 해제는 뭐에만 있는 거예요? 계약에만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기억할 사항이고, 두 번째 뭐가 다르냐면 사유가 달라요. 취소 사유는 네 가지죠.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었고요. 사기나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뭐 할 수 있었어요? 취소할 수 있었죠. 이렇게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취소 사유만이 존재합니다. 취소 계약 이런 건 없어요. 합의 취소 이런 거 없고요. 또 약정 취소 이런 것도 없습니다. 취소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 네 가지 사유만으로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해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는데요.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사긴 사고 싶은데 해외로 이민 갈까 봐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매도인이 그거를 계약서에 넣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넣냐면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어요. 이거는 잘못된 계약이에요. 왜냐하면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고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취소 사유를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제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자유롭게 그 사유를 뭐 할 수 있어요?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물론 우리가 수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법정 해제. 자, 이거 봅니다. 자, 그러면 언제 계약을 해제하느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합니다. 자, 해제는 언제 한다고요? 채무 불이행.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채무 불이행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해제가 떠올라야 되고요. 해제가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채무 불이행이 떠올라야 돼요. 자, 계약은 언제 해제하는 겁니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뭘 공부하는 거죠? 채무 불이행. 자, 채무 불이행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행지체. 이행지체가 뭐라고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자, 이행지체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요. 그래도 이행을 안 해야 비로소 뭐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이행지체는 뭐라고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뭐라고요? 이행지체. 따라서 먼저 최고 독촉을 하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아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입니다. 자, 안 해요. 안 한 놈이 전화 왔어요. 전화 가지고 야, 나 안 할 거거든. 이렇게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놈한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최고할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 하면 요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달 말일까지 이행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놈이 오늘 전화 와가지고 나 안 할 거다라고 해요. 그러면 굳이 이달 말일까지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고요. 굳이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정기행위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환갑잔치 때 쓰려고 떡을 맞췄어요. 그러면 최소한 언제까지는 와야 돼요? 환갑잔치 날까지는 와야죠. 그 다음날 와봐야 의미가 없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정기행위.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췄어요. 결혼식 날까지는 와야죠. 그 다음날 와봐야 의미가 없죠. 이렇게 뭐라고요? 정기행위. 가장 엽기적인 정기행위가 뭐예요? 장례식장에서 조화를 시켰어요. 그죠? 최소한 언제까지는 와야 돼요? 장례식 끝나기 전까지는 와야죠. 끝나고 나서 오면 무섭죠? 그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장례 치르고 다 끝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우울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찍고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뭐가 들어와요? 조화가 또 확 들어오면 왠지 또 누가 죽을 것 같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정기행위라고 하고, 정기행위도 뭐 없이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는 해야 돼요? 해제한다고는 해야죠. 뭐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최고할 필요가 없을 뿐이지 해제는 꼭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두 가지는 해제한다고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 없는 겁니까? 최고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중요합니다. 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행불능. 자,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채무불이행이죠. 이거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독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행불능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할 점은 요 불능은 후발적 불능만을 말하죠.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만을 말하겠죠. 왜요?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뭐가 돼요? 위험 부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이행불능은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이것도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이달 말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오늘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럼 굳이 이달 말일까지 뭐 할 이유가 없어요? 기다릴 이유가 없으니까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겠어요? 해지할 수가 있겠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세 번째,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요 불완전 이행도 뭐가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우리 민법이 둘로 나뉩니다. 추후에 완성이 가능한 경우야, 추후에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누고요.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나중에라도 완성할 수가 있다면 이행 지체와 마찬가지로 최고를 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지금 불완전하고 나중에도 더 이상 완성할 수가 없다면 이때는 이행 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뭐냐면 채무불이행이에요. 근데 몇 가지를 더 봐야 돼요. 네 번째,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우리 책 보니까 저자분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써놨는데 결론은 해지할 수가 없다가 결론이에요. 간단하게. 판례도 의미 없어요. 그죠? 자,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어요. 왜요? 거래 안전.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제가 1억에 매매 계약했어요. 근데 한 보름 지났더니 그 땅값이 1억 5천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사정이 변경됐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땅값 올랐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게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면 불리하면 계약을 해지하겠죠. 오르면 판 사람이 해제, 떨어지면 누가요? 산 사람이 해제. 난리 버거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령 지체입니다.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했다. 이것도 채무불이행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요것도 뭐죠? 채무불이행이라고 봐요. 따라 이 경우에는 채무자 측에서 계약을 해제하게 돼요. 근데 조심할 것 이것도 불능이 아니라 뭐요? 지치니까 뭐가 필요하죠? 채무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채고하고 그래도 안 받으면 그때 비로소 채무자 측에서 해제하게 되고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시험 문제는 여기서 답을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된 채무의 불이행인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인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행을 강제할 수는 있고요. 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서 전기세를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3억짜리 아파트를 매매 계약했는데 이 그지 같은 인간이 부담하기로 한 전기세 30만 원을 안 줘요. 그 30만 원을 안 준다는 이유로 아파트 매매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해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예요?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그럼 30만 원 손해보느냐? 그건 아니죠. 매일매일 전해가지고 달라고 지랄거릴 수 있는 거예요. 이행을 강제할 수는 있고요. 만약에 그 인간이 돈을 안 줘가지고 내 돈으로 관리사무소 가서 30만 원 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뭐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 아니라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다면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지만 이행을 강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 했어요. 자, 이런 사유가 있어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이 어떻게 해요? 소급적으로 실효가 된다, 무효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 회복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이냐면 이자를 붙인다는 것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원상 회복할 것이 뭐면요? 금전이면 뭘 붙입니까? 이자. 여기서만 그래요. 두 번째, 왜 계약을 해제했냐면 채무불이행에서 계약을 해제했죠. 따라서
원상회복과 별도로 추가로 무엇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요 손해는 이행이익배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개혁책상의 가설책임은 무슨 이익배상이었어요? 실내이익배상인데 얘는 무슨 이익배상이에요? 이행이익배상을 청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3자입니다. 우리 저자분 또 이 제3자 부분 또 굉장히 복잡하게 써놨어. 어렵게.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실효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3자가 뭘 보게 돼요?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해제에 있어서 제3자는 우리 판례가 둘로 나뉘고 있어요.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라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보호가 됩니다.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는 선이여야지만 보호가 되고요. 악이면 보호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제3자는 끝이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제3자 개념은 우리가 통정어휘표에서 정리할 문제지 여기서 정리할 문제는 아닙니다. 끝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줬어요.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한 후에 병이 또 다 을이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를 해줬는데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 불이행의 이유로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병을 언제 샀습니까? 해제하기 전에 샀죠. 순서가 1, 2, 3. 얘는 어떻게 해요? 선, 악, 불문하고 뭘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순서를 조심하시라고요. 근데 만약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을에게 등기해 준 후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했냐면 해제를 했는데 해제된 후에 을이 아직도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했으면 병은 선이여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악이면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제에 있어서 제3자는 해제 전인지 후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답을 먼저 선택하셔야 됩니다. 끝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신다면 어떤 문제도 다 뭐 할 수 있어요?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작년도 시험 문제를 풀어볼게요. 498페이지입니다. 498페이지 보시면 기출 파헤치기에서 문제가 나오겠죠. 작년도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498페이지예요. 498페이지. 498페이지인데요. 495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고 495페이지. 제가 잘못 보고 49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단대 피신 줄 알고 계속 얘기했더니 제가 잘못 봤어요. 495페이지예요. 자, 볼게요. 해제는 반드시 나온다 그랬어요.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합의 해제는 무엇과 상관이 없어요? 채무불이행과 상관이 없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자를 붙이는데 뭐만요? 얘만 이자를 붙여요. 다른 거 이자 붙이는 거 없어요. 취소도 이자 안 붙입니다. 뭐만요? 해제만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2번.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자 이건 또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지역권 할 때 부정적인 것은 전원, 긍정적인 것은 뭐죠? 단독으로. 기억나시죠? 자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 부정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뭐예요? 전원이에요. 3번. 매매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 회복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맞나요? 아까 우리 동시양병학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뭐라고요? 동시 이행 관계다.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지문이죠. 4번.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이게 뭐예요? 정기행위죠. 그죠? 이거 정기행위잖아요. 환갑잔치들 떡, 웨딩드레스, 장례식장 좋아. 그러면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지할 수 있죠. 뭐는 해야 돼요? 해제는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문은 먼저 X죠.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최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5번. 매매 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맞는 지문이죠. 다시 말하면 매매 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 계약이 뭐가 됐어요? 해제됐다면 이거는 대금 채권만을 양수한 사람이니까 채권자이기 때문에 제3자로서 뭐 되지 않습니까? 보호되지 않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걸 설명드릴까요? 자 보세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어요. 을이 병과 또다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했어요. 이때 병 제3자로서 보호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보호받으려면 등기를 해야죠. 그죠? 다시 말하면 얘는 매매 계약만 해서 뭐만 취득한 사람이요? 채권만 취득한 사람이니까 제3자로서 아예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매매 대금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3자로서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나왔지만 뭐 취소든 해제든 간에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완벽하게 이전 등기까지 갖춰서 뭐예요? 물건을 취득해야 제3자로 보호되는 거예요. 매매 계약만 했다. 아직 등기를 안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채권자에 불과한 것이고 제3자로서 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보호받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답은 5번은 뭐죠? 답이 아닌 거죠. 그다음 이제 계약에 해지해가지고 넘겨보시면 이것도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해지는 우리가 임대차 계약에서 해지 사유를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계속적 계약 관계. 우리 시험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예요? 임대차. 임대차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미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해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지는 뭐에 대해서 합니까?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 해요. 해지는 뭡니까?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6개월 됐어요. 근데 인간이 월세를 안 줘서 임대차 계약을 뭐 했어요? 해지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살지 말란 얘기지. 그 임대차 계약이 과거로 돌아가서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해지라고 그러죠. 따라서 소급하지 않으므로 원상회복 문제는 일단 생기지 않고요. 다만 두 당사자 간에 뭐는요? 관계를 청산해 줄 의무는 존재하고요.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물론 어떻게 해요? 가능하겠죠. 마지막으로 유의하실 것은 네 번째,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거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계속적 계약에 관한 해지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완성되지 못해 해지는 왜냐하면 언제 해지하는지를 공부를 안 했잖아요.
이건 어디 산다고요? 임대차에서.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뭐예요? 요것만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숙제하시면 그만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요. 이제 계약법 강론해 가지고 매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